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부키입니다. 오늘은 루이자 메이 올컷의 작은 아씨들 낭독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작은 아씨들은 원래 1868년 10월과 1869년 4월에 나온 두 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권의 책이 작은 아씨들, 매그, 조, 베스, 에이미라고 불렸고요. 두 번째 책은 간단히 이브라는 부제가 붙어 있을 뿐이었다고 합니다. 1880년에 두 권은 작은 아씨들이라는 제목하에 한 권으로 통합되었고요. 장의 번호도 연속적으로 매겨지게 됐습니다. 이후로 계속 미국에서는 이런 형태로 출판이 되었는데 영국에서는 두 번째 책에 좋은 아내들이라는 제목을 붙였다고 해요. 이 결정은 루이자와 상관없이 이뤄진 것인데 만약 이렇게 도덕적이고 가정적인 제목이 붙여진 것을 알았다면 그녀는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을지도 모를 일이네요. 작가 서문. 가거라 나의 작은 책이여. 가서 기꺼이 너를 반기는 모든 이에게 내 가슴 속에 숨어왔던 너만의 비밀을 모두 보여주어라. 브라움으로 그들이 영원히 축복받기를, 순례의 길을 택하기를, 더하여 너나 나보다 훨씬 더 나은 순례자가 되기를 기원하라. 그들에게 자비양에 대해 말하라. 그녀도 일찍이 순례를 시작한 한 사람이라고. 그래, 어린 아가씨들이 그녀를 닮아 앞으로 올 세상을 소중히 여기고 또한 현명해지리라. 경쾌한 발걸음의 어린 처녀들이 옛 성인들의 발자국을 따라 신을 따를 터이니. 존 버년 철로역정. 1장 순례자 놀이. 선물도 없는 크리스마스가 무슨 크리스마스야. 조가 양탄자 위에 드러누워서 투덜거렸다. 가난한 건 너무너무 지긋지긋해. 매그는 자신의 낡은 드레스를 내려다보며 한숨 지었다. 다른 소녀들은 예쁜 것들을 많이 가질 수 있는데 나처럼 가난한 애들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니 불공평해. 어린 에이미가 상처받은 목소리로 거들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와 어머니 또 우리 자매들이 있잖아. 구석진 곳에 앉아있던 베스가 만족스럽다는 듯이 말했다. 벽난로 불빛에 반사되어 환하게 빛나던 내 자매의 얼굴이 베스의 말에 한층 더 밝아졌다. 그러나 곧 조의 말을 듣고 어두워졌다. 아버지는 안 계시잖아. 그것도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어. 조가 어쩌면 이제 다시는 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모두들 아버지가 계시는 먼 전쟁터를 생각하며 속으로 그 말을 되뇌었다. 잠시 아무도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분위기를 바꾸려는 듯 매그가 운을 뗐다. 어머니가 이번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주지 말자고 한 이유들 다들 알고 있지? 이번 겨울은 모두에게 힘든 시간이 될 테니까 말이야. 남자들은 군대에서 그렇게 고생하는데 우리들은 즐기는데 돈을 써서야 되겠느냐는 게 어머니 생각이거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지만 이런 조그마한 희생으로 마음이나마 함께 할 수 있으니 즐겁게 생각하자. 그런데 그러기가 어렵긴 해. 매그는 자신이 갖고 싶던 온갖 예쁜 물건들이 떠오른다는 듯이 머리를 내저었다. 그렇지만 우리가 돈을 덜 쓴다고 해서 그게 좋은 일일까? 우리가 각자 1달러씩을 군대에 기부한다고 해도 그다지 큰 도움은 안 될 거란 말이지. 물론 어머니나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기대하지는 않아. 그렇지만 나를 위해서 책을 사고 싶어. 온디네와 신트람은 진짜 정말 오랫동안 갖고 싶었단 말이야. 책벌레인 조가 말했다. 그렇다면 나도 내 돈으로 새로운 앞보를 사고 싶어. 베스가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을 만큼 작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난 파버 그림 연필 박스를 살 거야. 정말 필요하니까. 에이미가 결연하게 선언했다. 어머니는 각자가 가진 돈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 어머니도 우리가 모든 걸 포기하길 바라진 않으실 거라고. 각자가 원하는 것을 사서 조금이라도 크리스마스 기분을 느껴보자. 모두 이제껏 열심히 살아왔으니까 그 정도는 누려도 되잖아? 조는 이렇게 주장하면서 남자처럼 부츠의 뒤축을 매만졌다.
난 정말 열심히 일했어. 온종일 그 무시무시한 아이들을 데리고 수업을 했다고. 집에서 홀로 편안히 즐길 시간만을 기다리면서 말이야. 매그의 말은 다시 불평 어린 어조를 띠기 시작했다. 그러자 조도 불평을 늘어놓았다. 그건 내가 한 고생에 비하면 고생 축에도 끼지 못해. 신경질적이고 까다로운 할머니를 몇 시간이고 묵묵히 상대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상상도 못할걸? 온종일 둥종걸음을 치면서 시중을 들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할머니 곁에서 창문 밖으로 몸을 던지고 싶을 정도로 들들 볶인다고. 그렇게 큰일은 아니지만 난 설거지와 정리정돈이 세상에서 가장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 집안일 때문에 항상 정신이 없고 손이 부르터서 피아노 연습도 잘 못하게 되니까. 베스가 거친 소를 내려다보면서 한숨을 쉬자 이번에는 에이미가 끼어들었다. 모두들 나만큼 힘들진 않을 거야. 언니들은 무례한 여자애들과 학교에 다니지 않아도 되잖아. 그 애들은 내가 수업 시간에 조금만 틀려도 꼬투리를 잡고 내 옷이 촌스럽다며 비웃어. 게다가 집이 가난하면 아빠를 목욕하고 내 코가 예쁘지 않다고 놀리긴 한단 말이야. 아니, 아빠를 헐뜯는다는 뜻이라면 목욕이 아니라 모욕이라고 해야지. 조가 웃음을 참지 못하고 말을 고쳐주었다. 나도 내가 한 말대 정도는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놀릴 필요는 없잖아. 항상 좋은 단어를 사용하고 어휘력을 늘리려고 노력하는 건 당연한 일이야. 에이미가 짐짓 위엄있게 반박했다. 얘들아, 말다툼은 그만둬. 우리가 어렸을 때 아빠가 잃어버린 돈을 지금 가지고 있다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니, 조? 휴, 아무 걱정이 없으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을까? 매그는 집안 사정이 나았던 옛날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다. 며칠 전에 언니는 우리가 킹신의 아이들보다 훨씬 행복하다고 했잖아. 그 애들은 돈이 많은데도 항상 싸우고 사이가 좋지 못하다면서 말이야. 그랬지, 베스. 그래, 난 우리가 더 행복하다고 생각해. 비록 일을 해야 하지만 우리끼리 재미있게 놀잖아. 조의 말을 빌리자면 우린 죽여주게 즐거운 내 자매야. 조 언니는 항상 그렇게 천박한 단어를 사용한다니까. 에이미는 양탄자 위에 길게 뻗은 조를 비난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삐죽거렸다. 그러자 조가 금세 몸을 일으켜 앉더니 앞치마 주머니에 손을 찔러놓고 휘파람을 불기 시작했다. 그러지 마, 조 언니. 그건 남자나 하는 짓이잖아. 그래서 하는 거야. 난 무례하고 숙녀답지 않은 여자를 제일 혐오해. 난 툭 하면 눈물바람에 새침 떠는 애들이 제일 싫더라. 작은 둥지의 새들은 다투지 않는다네. 평화를 사랑하는 베스가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노래하자 서로 목소리를 높였던 조와 에이미도 결국 웃을 수밖에 없었다. 서로를 쪼아댔던 말다툼도 그쯤에서 끝이 났다. 정말 너희 둘 다 잘못이야. 매그가 맏딸로서 설교하기 시작했다. 조세핀, 넌 이제 남자 같은 행동을 버릴 때가 됐어. 몸가짐을 더욱 바르게 해야지. 내가 어릴 때는 그런 행동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이제 키도 그만큼 자랐고 머리도 올려먹잖니. 내가 숙녀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 싫어. 머리를 올리면 숙녀라니. 그러면 20살이 될 때까지 양갈래로 묶고 다닐래. 조가 이렇게 외치면서 머리핀을 풀고 밤색 머리를 흔들어 내렸다. 난 숙녀가 되어 긴 치마를 입고 새침하게 굴어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진저리가 나. 지금도 남자아이들의 놀이나 방식이 좋은데 내 자신이 여자아이라는 게 너무 싫거든. 특히 지금은 나도 아빠랑 같이 나가서 싸우고 싶어 죽겠는데 여자아이라서 집에서 노파처럼 뜨개질이나 할 수밖에 없잖아. 정말 실망이야. 조는 뜨고 있던 파란색 군용 양말을 뜨개질 바늘이 서로 부딪혀 달각거릴 정도로 흔들어댔다. 그 바람에 뜨개실 뭉치가 방안을 대굴대굴 굴렀다. 불쌍한 조 언니, 안 된 일이지만 어쩔 수 없잖아. 그냥 남자 같은 이름에다 우리에게 오빠 노릇을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수밖에. 베스가 자신의 무릎을 베고 누운 조의 거친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설거지와 청소에 이골이 난 베스의 손이지만 손길만은 깃털처럼 부드러웠다. 매그는 설교를 계속했다. 에이미, 너도 너무 깐깐하고 새침하게 굴잖아. 지금 내 태도에는 우스운 데가 있어. 신경을 쓰지 않다가는 젠치하는 바보가 되기 십상이라고.
고상한 척 하려고 하지 않는 한 예의 바른 태도와 삼가는 말투는 아주 좋아. 그렇지만 가끔가다 내가 쓰는 어색한 말은 조가 내뱉는 천박한 말만큼이나 듣기도 좋지 않단다. 조 언니는 말갈량이 같은 태도를, 에이미는 젠치하는 버릇을 고쳐야 한다면 나는 어떤 점을 고쳐야 돼, 매그 언니? 베스가 자신도 기꺼이 설교를 들으려는 양 물었다. 너는 예쁜이야. 고칠 점이 하나도 없는. 매그가 온화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누구도 매그의 말에 토를 달지 않았다. 이 예쁜이는 가족 모두의 사랑을 받는 귀염둥이였기 때문이다. 무릇 젊은 독자들은 등장인물의 생김새를 궁금해하는 법이니 이쯤에서 네 자매를 간략히 묘사할까 한다. 때는 12월의 황혼역. 바깥에는 조용히 눈이 내리고 집안의 벽난로에서는 불꽃이 타닥거렸다. 네 자매가 앉아서 뜨개질을 하고 있는 거실은 오래되었지만 안락한 공간이었다. 색바른 연탕자에 가구도 평범했지만 벽에는 좋은 그림이 한두 점 걸려있고 우묵하게 들어간 곳에는 책이 가득했다. 게다가 창가에는 국화와 크리스마스 장미가 활짝 피어 있어서 평화로운 가정에서 배어나오는 기분 좋은 분위기가 흘러넘치고 있었다. 내 자매의 맞이인 마거릿은 16살로 매우 예쁜 얼굴에 포동포동한 몸매와 큰 눈, 숱 많고 부드러운 갈색 머리카락과 사랑스러운 인매를 지녔다. 그 중에서도 하얀 순이 자신만의 자랑이었다. 15살인 주호는 키가 삐죽하니 컸고 마른 몸매에 까무잡잡했다. 언제나 긴 팔다리를 주체 못하는 듯 보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조의 모습을 보고 야생 망아지를 떠올렸다. 조의 인매에는 결연한 의지가 엿보였고 코는 익살스럽게 생겼다. 또한 날카로운 회색 눈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했다. 때때로 그 눈에는 분노나 익살, 사색이 번뜩였다. 조의 외모에서 아름다운 부분을 하나 꼽자면 길고 풍성한 머리카락이었다. 그런데 이 긴 머리도 평소에는 흘러내리지 않도록 망사핀으로 한때 묶어놓기 일쑤였다. 둥근 어깨와 큰 손발을 지닌 주는 항상 헐렁한 옷을 입고 다녔다. 조는 여성으로 성장하는 자신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아 언짢은 모양이었다. 모두들 베스라고 부르는 엘리자베스는 장밋빛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에 밝은 눈빛을 지닌 13살 소녀였다. 베스는 숫기가 없고 자그마한 목소리에 표정은 항상 평온했다. 아버지는 좀처럼 인상을 쓰지 않는 베스를 고요나라의 공주님이라고 불렀다. 이 별명은 베스에게 딱 들어맞았다. 베스는 자신만의 행복한 세계에서 자신이 믿고 사랑하는 몇몇 사람들과만 왕래하며 살고 있는 듯 했기 때문이다. 에이미는 가장 어리지만 자신의 의견이 분명해서 무시할 수 없었다. 에이미는 어깨에 닿는 노란 곱슬머리와 푸른 눈, 창백한 피부에 날씬한 몸매까지 전형적인 러시아의 눈처녀 같은 외모를 지녔다. 게다가 항상 젊은 숙녀라는 마음가짐으로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에 신경을 썼다. 이들 네 자매의 성격은 앞으로 차차 드러날 것이다. 시계가 6시를 알리자 베스가 벽난로 앞을 치우고 슬리퍼 한 켤레를 가져다 두었다. 따뜻하게 덮여지는 낡은 슬리퍼를 보면서 자매들은 곧 어머니가 오신다는 생각에 다들 기분이 들떠 어머니를 맞이할 준비를 했다. 매그는 설교를 멈추고 램프를 켰다. 에이미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안락의자에서 일어났고 조는 지루함도 잊은 채 벽난로 앞에 앉아 슬리퍼를 불에 더 가까이 대고 있었다. 엄마 슬리퍼가 다 해졌네. 새 것이 필요하겠어. 내 돈으로 사드리고 싶어. 베스가 이렇게 말하자 에이미가 외쳤다. 안 돼! 내가 살래! 내가 제일 맞으니까 하고 매그가 입을 떼자 조가 끼어들어 딱 부러지게 말했다. 아버지가 멀리 떨어져 있는 지금은 내가 우리 가족의 가장이야. 그러니 내가 슬리퍼를 사야 해. 아버지께서 특별히 나한테 어머니를 잘 돌봐드리라고 당부하셨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하자. 각자의 돈으로 자신의 물건이 아니라 엄마께 드릴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는 거야. 베스가 중재에 나섰다. 너다운 생각이야, 베스. 그런데 뭘 살까? 조가 큰 소리로 물었다.
모두들 잠시 진지하게 생각에 잠겼다. 그때 매그가 자신의 예쁜 손을 보고 떠올린 듯 이렇게 말했다. 난 멋진 장갑을 들을 테야. 난 군용 신발. 이보다 더 좋은 필수품은 없어. 조가 단언했다. 가장자리에 감칠짐을 한 손수건이 좋겠어. 베스가 이렇게 말하자 에이미도 자신이 생각한 선물을 말했다. 난 꿀로니 향수 작은 걸 살래. 엄마가 좋아하는 향수고 값도 얼마 안 하니까. 남은 돈은 나를 위해 써야지. 근데 어머니께 어떻게 선물을 드릴까? 매그가 묻자 조가 답했다. 탁자 위에 선물들을 모두 모아놓은 다음에 엄마를 모시고 와서 직접 선물을 풀어보시게 하는 거야. 생일날에 항상 하던 대로 말이야. 난 생일날 왕관을 쓰고 큰 의자에 앉아있는 게 너무 곤혹스러웠어. 가족 모두가 나에게 선물을 주면서 뽀뽀를 해주는 건 기뻤지만 선물을 풀 때 모두들 나만 바라보고 있는 게 너무 무서웠거든. 빵과 차를 준비하던 베스는 이렇게 말하면서 얼굴을 붉혔다. 엄마에게는 말하지 말고 우리 물건을 사러 가는 척 하는 거야. 엄마가 깜짝 놀라게 말이야. 내일 오후에는 선물을 사러 가야 해. 크리스마스 밤에 올릴 연극 준비도 해야 하니까. 조는 고개를 꼿꼿이 들고 뒷짐을 진 채 왔다 갔다 하면서 말했다. 연기하는 건 이번을 마지막으로 끝내려고 해. 그런 건 어린애들이나 하는 놀이니까. 이렇게 말하는 매그도 아직은 가장놀이가 어울리는 어린 소녀였다. 머리를 길게 풀고 금색 종이보석을 달고 뒤가 끌릴 만큼 치렁치렁한 흰 드레스를 입을 수 있는데 언니가 그만두겠다고? 못할 거야. 게다가 언니는 우리 중에서 가장 연기를 잘하잖아. 언니가 빠지면 연극도 끝이야. 조는 강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오늘 밤에는 연극 연습을 해야 해. 에이미, 이리로 와서 기절하는 장면부터 시작해봐. 쓰러지는 모습이 새꼬챙이처럼 뻣뻣하더라. 어쩔 수 없어. 사람이 기절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걸? 게다가 언니가 하는 대로 넘어지듯이 쓰러지다간 온몸에 멍이 들 게 뻔하잖아. 살살 쓰러져도 된다면 그렇게 할게. 안 되면 의자 위로 우아하게 쓰러질 거야. 그렇지 않으면 휴고가 권총을 들고 나에게 다가온데도 꼼짝도 안 할 거야. 에이미가 반박했다. 연기에는 그다지 소질이 없는 에이미가 이 역을 맡게 된 것은 결정적으로 작고 약한 외모 덕분이었다. 남자 주인공이 나타났을 때 비명을 지르며 쓰러질 만큼 연약하게 보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봐. 양손을 깍지 끼고 비틀거리면서 방을 가로질러 걸어가. 그러면서 미친 듯이 울부짖는 거지. 로데리고 나를 구해줘요 빨리. 조는 정말 소름 끼치는 목소리로 애절하게 절규하며 방 저쪽으로 걸어갔다. 에이미도 따라한다고 해보았지만 손이 뻣뻣해서 앞으로 찌를 태세였고 걸음걸이는 기계처럼 삐걱거렸다. 무엇보다도 에이미가 내지른 아 하는 소리는 두려움에 찬 비명이 아니라 핀에 찔렸을 때 지르는 소리 같았다. 조는 절망에 찬 신음을 내뱉었고 매그는 터져나오려는 웃음을 참지 못했다. 베스는 그 재미있는 장면을 보느라 빵을 태워버렸다. 연습도 아무 소용 없겠어. 무대에서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관객들이 야유하더라도 내 탓은 하지 마. 매그 언니 차례야. 연극 연습은 순조롭게 이어졌다. 돈 페드로는 세상에 대항하는 내용의 연설을 장장 2페이지에 걸쳐 막힘없이 해냈고 마녀 하가르는 두꺼비가 부글부글 끓는 솥단지 위로 무시무시한 주문을 외워댔다. 로데리고는 자신에게 묶인 쇠사슬을 단번에 끊어냈고 휴고는 독약을 마시고 고통과 회한에 사무쳐 하하 하는 소리를 미친 듯이 내지르며 죽어갔다. 이때까지 우리가 한 연습 중에 최고였어. 죽음을 맞이한 악당역을 해낸 매그가 몸을 일으키고 앉아 팔꿈치를 문지르면서 이렇게 말했다. 조 언니는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글을 쓸 수 있는지 모르겠어. 정말이지 셰익스피어가 따로 없다니까. 베스가 감탄하며 말했다. 베스는 자신의 자매들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재능이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 정도는 아니지 뭘. 조가 겸손하게 말했다. 나도 이 마녀의 저주, 오페라풍의 비극 이야기가 멋진 작품이라고 생각해. 그렇지만 무대에 올리고 싶은 작품은 맥베스야.
우리 무대에 벤코우 장군을 위한 함정 문 잔치만 있으면 해볼만 한데 말이야. 예전부터 왕을 죽이는 장면을 연기해보고 싶었거든.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정령 단검이란 말인가. 존은 언젠가 보았던 그 유명한 비극 배우처럼 눈을 굴리며 무언가를 잡으려는 듯 헛손질을 하면서 맥베스의 대사를 읊조렸다. 아니야, 그건 식빵 굽는 포크야. 근데 거기에 빵이 아니라 엄마의 구두 한 짝이 걸려있네? 베스가 연극에 푹 빠져 정신이 없는 모양이야. 매그가 소리치자 모두들 웃음을 터뜨렸다. 영웅 연습은 이렇게 한바탕 웃음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렇게 즐거운 모습들 보니 나도 기쁘구나. 쾌활한 목소리가 문가에서 들려오자 이제껏 배우와 관객 역할을 하던 네 자매가 모두 엄마를 맞이하려고 돌아보았다. 어머니다운 풍채를 지닌 중년 부인이 온화한 표정을 하고 돌아서고 있었다. 어머니는 외모가 아주 뛰어난 편은 아니었다. 그러나 어머니란 자기 자식들에게는 항상 최고인 법이어서 이들 자매도 회색 망토와 촌스러운 보니 모자 탓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어머니의 미모가 가려진다고 생각했다. 그래 얘들아, 오늘 하루는 어땠니? 엄마는 내일까지 준비해둬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점심때 집에 오지도 못했구나. 베스, 집에 찾아온 손님이라도 있었니? 맥, 감기는 좀 나았고? 조는 피곤해 죽을 것 같은 모습이구나. 자, 다들 이리 와서 엄마에게 뽀뽀해주렴. 마치 부인은 엄마가 할 법한 질문을 늘어놓으면서 젖은 옷을 벗고 따뜻한 슬리퍼로 갈아 신은 다음 안락의자에 앉아 에이미를 무릎 위로 끌어당겼다. 이 과정은 어머니의 바쁜 하루 일과 중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위한 준비인 셈이었다. 자매들도 어머니를 위해 바쁘게 움직였다. 매그는 차 테이블을 준비했다. 조는 장작과 의자를 나르는 일을 했지만 그런 와중에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엎었기 때문에 조가 지나다니는 곳마다 소란이 끊이지 않았다. 베스는 조용하지만 민첩하게 거실과 부엌을 오갔다. 한편 에이미는 손을 깍지 낀 채 앉아 모두에게 입으로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모두가 테이블에 모이자 마치 부인은 행복에 겨운 얼굴로 중대한 발표를 했다. 저녁을 먹고 나서 너희에게 줄 큰 선물이 있단다. 금세 자매들의 얼굴에 밝은 미소가 한 줄기 햇빛처럼 스쳐 지나갔다. 베스는 자신이 뜨거운 비스킷을 들고 있다는 사실도 잊은 채 박수를 쳤다. 조도 들고 있던 냅킨을 던지면서 편지다 편지, 아버지 만세 하고 외쳤다. 그래, 좋은 내용의 긴 편지란다. 아버지는 잘 계신데 추운 겨울도 우리가 걱정하는 만큼 힘들지는 않을 거라 생각하신다는구나. 편지에는 크리스마스 인사뿐만 아니라 너에게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말도 적혀 있단다. 엄마는 보물이라도 숨겨놓은 듯이 자신의 주머니를 두드리며 말했다. 다들 빨리 먹자. 에이미 새끼손가락 이상하게 움직이는 것 좀 그만둬. 음식 앞에서 고상 그만 떨고 깨작거리지 좀 마라. 조는 이렇게 에이미를 타박하면서 자신도 빨리 편지를 보려고 서두르다가 그만 뜨거운 차에 사례가 들렸다. 들고 있던 빵도 하필이면 버터 묻은 쪽으로 떨어뜨려서 카펫에 얼룩을 남겼다. 베스는 저녁을 다 먹지 않고 살며시 자신만의 구석자리로 가서 앉았다. 그곳에서 앞으로 다가올 기쁨을 혼자 조용히 음미하면서 다들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 난 종군 목사로 전장에 나가신 우리 아버지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 아버지는 나이나 체력으로는 군인이 될 수 없는 처지였지만 결국에는 전장에서 한 몫을 하고 계시잖아? 매그가 열을 내며 강조했다. 나도 군악대나 종군 간호사 아니면 그 뭐더라 종군 여자 상인? 뭐 그런 이름을 달고 전장에 가고 싶었다고. 그래서 아버지 곁에서 도울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조가 신음을 내뱉으며 외쳤다. 막사에서 자고 맛없는 음식만 먹고 양철통에 담긴 물을 마신다니 분명히 끔찍할 거야. 에이미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아버지는 언제쯤 돌아오실까요, 엄마? 베스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몸이 편찮으시지 않다면 몇 달은 지나야 할 거야. 아버지는 가급적 오래 전장에 머물면서 충실하게 일하고 싶어 하셔. 그러니 우리도 아버지에게 여력이 있는 한 집으로 빨리 돌아오시기를 바라고 재촉하지는 말자. 자, 이제 편지를 읽어줄게.
자매들은 커다란 안락의자에 앉은 어머니를 중심으로 벽난로 가까이 모여들었다. 베스가 어머니 발치에 앉자 매그와 에이미는 양옆 의자 팔걸이에 걸터 앉았다. 존은 의자 뒤에 기대어 섰는데 편지 내용 때문에 감정이 동요하더라도 누구에게든 들키지 않을 자리이기 때문이었다. 이 힘든 시기에 오가는 편지가 감동적이지 않은 경우는 거의 없었다. 특히 아버지들이 집으로 보낸 편지에는 그런 마음이 여실히 담겼다. 이 편지에도 아버지가 어떤 고생을 견뎌야 했는지, 위험을 직면했을 때 어땠는지, 향수병을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었다. 그저 야영지 생활과 행군, 군대 소식을 생생하게 묘사한 명랑하고 희망찬 편지였다. 편지 끝에는 집에 있는 딸들을 향한 넘치는 사랑과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모두에게 사랑과 입맞춤을 전해줘. 낮에는 늘 그 애들을 생각하고 밤에는 그 애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항상 딸들의 애정 안에서 큰 위로를 받아. 다시 만나기까지 1년이란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하지만 우리가 떨어져 지내는 동안에도 각자 할 일을 잘 하면서 힘든 하루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길 바란다고 전해줘. 딸들은 아마 내가 전에 한 말을 모두 기억할 거야. 딸들이 언제나 당신에게 사랑스런 자녀이길. 충실히 의무를 이행하고 내면의 적과 용감하게 싸우며 아름답게 스스로를 이겨내길. 언젠가 내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 작은 아씨들이 더욱 사랑스럽고 자랑스럽게 자라있길 바라고 있어. 그 부분을 들으면서 다들 훌쩍거렸다. 조는 코끝에 커다란 눈물이 맺혔지만 창피해하지 않았다. 에이미는 곱슬머리가 헝클어져도 아랑곳하지 않고 어머니 어깨에 얼굴을 묻고 흐느껴 울며 소리쳤다. 난 이기적인 돼지야. 아버지가 머지않아 돌아오셨을 때 실망하시지 않도록 이제부터라도 더 나은 사람이 될 거야. 우리 모두 그래야지. 매그가 목소리를 높였다. 나는 그동안 외모에 너무 신경을 쓰고 일하기를 싫어했어. 이제 될 수 있으면 그러지 말아야지. 아버지가 나를 작은 아씨라고 기쁘게 부르실 수 있도록 노력할 거야. 거칠고 제멋대로 사는 건 그만할래. 다른 곳에 가고 싶은 마음을 접고 여기서 맡은 일에 충실할 거야. 조는 이렇게 말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집에서 성질을 죽이고 살려면 남부의 반역자 한두 명을 상대할 때보다 훨씬 애를 써야 할 거라고 생각했다. 베스는 말없이 파란색 군용 양말로 눈물을 훔치며 온 힘을 다해 뜨개질을 시작했다.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당장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이었다. 베스는 고요하고 어린 영혼으로 1년이 지나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오셨을 때 아버지가 바라던 모습이 되어 행복하게 맞아들여야겠다고 다짐했다. 마치 부인이 쾌활한 목소리로 정적을 깼다. 어렸을 때 하던 철로역정 놀이 기억하니? 너희 등에 짐이라며 가방을 묶어주고 모자와 지팡이 두루마리 종이를 들게 하면 다들 무척 좋아라 했는데 너희는 그 차림으로 멸망도시 지하실을 출발해서 멋진 물건들을 잔뜩 모아둔 천상도시 지붕까지 순례를 했잖아. 진짜 재미있었어요. 특히 사자들 앞을 지나 아폴리온과 싸우면서 홉고블린이 있는 골짜기를 지나갈 때요. 조가 말했다. 저는 짐들을 등에서 내려 아래층으로 떨어뜨리는 부분이 좋았어요. 매그도 말했다. 저는 꽃과 나무, 예쁜 물건들을 모아놓은 평평한 지붕으로 함께 나가 다 같이 햇빛을 받으며 서서 기쁨의 노래에 부를 때가 제일 좋았어요. 베스는 즐거웠던 순간을 다시 만끽하는 듯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전 지하실과 캄캄한 입구가 무서웠다는 거 말고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도 옥상에서 함께 먹은 케이크와 우유는 언제나 좋았죠. 이제 나이가 너무 들어서 더는 그런 놀이를 못하겠지만요. 에이미는 아직 12살밖에 안 됐으면서 벌써부터 어린애들 놀이는 그만하겠다고 선언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는 놀이야. 우리는 살면서 이런저런 방식으로 늘 이 놀이를 하며 살아가지. 우리의 집은 여기 있고 우리가 나아갈 길은 저 앞에 펼쳐지고 선함과 행복을 향한 갈망을 길잡이 삼아 수많은 고난과 실수를 극복하면서 진정한 천상도시인 평화에 다다르면 되는 거야. 자, 내 작은 순례자들아. 이제 놀이뿐만 아니라 진지하게 이 과정을 시작해보자.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오실 때까지 너희가 얼마나 멀리까지 나아갈지 알고 싶구나.
어머니의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 꼬마 숙녀 에이미가 물었다. 정말요? 저희 짐은 어디 있어요? 베스만 빼고 너희는 각자 어떤 짐을 지고 있는지 말했어. 내 생각에 베스는 짐을 지고 있지 않은 것 같기는 해. 어머니가 말했다. 아니에요. 저도 지고 있어요. 제 짐은 접시와 걸레, 좋은 피아노를 가진 여자애들을 부러워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베스의 짐은 다들 웃고 싶을 만큼 너무나도 별것 아니었지만 그랬다간 베스의 마음을 크게 다치게 할까봐 아무도 웃지 않았다. 매그가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말했다. 그래, 우리 해보자.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잖아. 아무리 선하게 살고 싶어도 쉽지 않은 일인데다 잊어버리기도 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 철로 역정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거야. 오늘 저녁에 우린 절망의 구렁텅이에 있었는데 어머니가 오셔서 철로 역정의 도움씨처럼 우릴 끌어올려 주셨어요. 순례를 다하면 철로 역정 속 크리스찬처럼 지침서가 있어야 될 텐데 그건 어떻게 마련하죠? 존의 의무를 다한다는 지루하기 짝이 없는 일에 약간이나마 낭만적인 요소를 더할 수 있어 기뻐하며 물었다. 크리스마스 아침에 너희 베개밑을 보면 안내서가 있을 거야. 마치 부인이 대답했다. 집안일을 돕는 해나 할머니가 식탁을 치우는 동안 그들은 새로운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그리고 작은 반지꼬리 4개를 꺼내놓고 마치 대고모에게 드릴 혼이불을 만들기 위해 날아갈 듯이 바느질을 했다. 별로 재미없는 바느질이었지만 오늘 밤엔 아무도 툴툴거리지 않았다. 그들은 긴 솔기를 4부분으로 나누어 각자 맡은 구역을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라고 부르면서 멋지게 바느질을 해나갔다. 각 구역에 속한 다양한 나라들에 대해 얘기하면서 바느질을 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다. 밤 9시가 되자 그들은 바느질을 멈추고 언제나 그렇듯 잠자리에 들기 전에 노래를 불렀다. 낡은 피아노에서 그나마 음악을 뽑아낼 사람은 베스뿐이었다. 베스는 누런 건반을 부드럽게 누르며 가족들이 부르는 단순한 노래에 기분 좋은 반주를 더했다. 플루처럼 고운 목소리를 가진 매그는 어머니와 함께 작은 합창단을 이끌었다. 에이미는 귀뚜라미가 우는 듯 노래했고 존은 멋대로 선율을 오르내리면서 아무데서나 뒤틀리고 떨리는 음을 내서 한껏 애수를 띤 곡조를 망쳐놓곤 했다. 내 자매는 혓잘배기 소리를 내기 시작할 때부터 늘 이렇게 노래했다. 반딱반딱 작은 별. 노래 솜씨를 타고난 어머니 덕분에 노래는 이 집의 전통으로 자리 잡았다. 아침에 제일 먼저 들리는 소리는 종달새처럼 노래하며 집안을 돌아다니는 어머니 목소리였고 밤에 제일 마지막으로 들리는 소리도 어머니가 명랑하게 노래하는 소리였다. 자매들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어머니가 부르는 익숙한 자장가에 질리지 않았다. 2장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가 밝아오는 잿빛 새벽에 존은 제일 먼저 눈을 떴다. 벽난로 위에 긴 양말이 매달려 있지 않아 존은 잠시 오래전처럼 크게 실망했다. 선물로 가득 찬 조의 작은 양말이 무거운 밑으로 떨어져서 양말이 없는 줄 알고 많이 서운했던 적이 있었다. 문득 어머니가 한 약속이 생각나 존은 베개 밑으로 손을 넣어 보았다. 진빨강 표지의 작은 책이 한 권 숨겨져 있었다. 꺼내서 보니 최고의 인생에 관한 아름다운 옛 이야기를 담은 조가 잘 아는 책이었다. 조는 그 책이 긴 여정을 떠나는 순례자에게 진정한 안내서가 되어주리라 기대했다. 조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며 매그를 깨워 베개밑을 보라고 재촉했다. 똑같은 그림이 그려진 초록색 표지의 책이 매그의 베개 밑에도 있었다. 책 속에 어머니가 써놓은 글귀 때문에 자매들에게 그 선물은 무척이나 소중했다. 이어서 잠이 깬 베스와 에이미도 베개 밑에서 각자 작은 책을 꺼냈다. 베스의 책은 비둘기색이고 에이미의 책은 파란색이었다. 다들 모여 앉아 그 책을 보며 얘기를 나누는 동안 동쪽 하늘이 장밋빛으로 밝아왔다. 허영심이 약간 있지만 다정하고 신앙심이 두터운 매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매들에게 영향을 주었는데 특히 조가 큰 영향을 받았다. 조는 매그를 깊이 사랑해서 매그가 부드럽게 조언을 하면 기꺼이 따르는 편이었다.
얘들아. 매그는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채 옆에 서 있는 주호와 방 저쪽에 수면 모자를 쓰고 앉아있는 동생들을 번갈아 바라보며 진지하게 말했다. 어머니는 우리가 이 책을 읽고 아끼고 내용을 마음에 담아두길 바라실 거야. 그러니까 지금 바로 읽기 시작하자. 전에는 책 읽기를 충실히 했는데 아버지가 전장에 나가시고 전쟁으로 마음이 어수선해져서 많은 것들에 관심 없이 지냈어. 너희는 각자 원하는 대로 해도 좋아. 하지만 나는 내 책을 여기 테이블에 두고 아침마다 잠에서 깨면 바로 조금씩 읽을래. 이 책은 내게 좋은 영향을 주고 하루를 잘 살아가도록 도와줄 거야. 그리고 솔선해서 새 책을 펼치고 읽기 시작했다. 조는 매그에게 팔을 두르고 볼을 맞대며 기대어 함께 책을 읽었다. 활동적인 조의 얼굴이 보기 드물게 차분해졌다. 매그 언니는 정말 훌륭하다니까. 이리와 에이미, 우리도 언니들처럼 책을 읽자. 어려운 단어는 내가 알려줄게. 둘 다 모르는 단어는 언니들이 설명해 줄 거야. 예쁜 책을 선물로 받은 데다 언니들이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어 감동한 베스가 에이미에게 속삭였다. 내 책이 파란색이라서 참 좋아. 에이미가 말했다. 방 안은 이내 조용해졌다. 종이 넘기는 소리만 사각사각 들렸다. 겨울 햇살이 흘러들어 크리스마스 인사를 건네며 반짝이는 머리와 진지한 얼굴들을 쓰다듬었다. 30분이 지나고 선물에 대해 감사 인사를 하러 조와 함께 아래층으로 내려간 메이크가 해나 할머니에게 물었다. 어머니는 어디 가셨어요? 신만이 아시겠지요. 이웃에 사는 가여운 아이가 도움을 청하러 왔는데 어머님은 그 집에 뭐가 필요한지 알아본다며 바로 따라가셨어요. 먹을 것과 마실 것, 옷과 땔감까지 남에게 그렇게 베풀어주는 분이 세상에 또 있을까 싶네요. 해나 할머니는 매그가 태어났을 때부터 가족과 함께 살아온 터라 하인이라기보다는 친구에 가까운 존재였다. 그럼 곧 오시겠네요. 케이크를 마저 구워주세요. 다른 건 다 준비됐어요. 매그는 적절한 시간을 꺼내려고 바구니에 담아 소파 밑에 넣어둔 선물을 살펴보았다. 어머, 에이미 향수병이 어디 갔지? 에이미가 준비해둔 작은 향수병이 온데간데 없었다. 새로 산 군용 실내화가 부드러워지도록 실내화를 신고 방 안을 춤추듯 돌아다니던 조가 대답했다. 조금 전에 꺼내던데 리본 같은 장식이라도 달려는 모양이지. 베스는 자신이 직접 공들여 수놓은 다소 삐뚤삐뚤한 글씨를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감탄했다. 내 손수건 정말 예뻐. 해나 할머니가 빨아서 다림질을 해줬고 내가 직접 술을 놓았어. 조가 손수건을 집어들며 외쳤다. 어쩌냐, 마치가 아니라 어머니라고 술을 놓았어야지. 이상한데? 그래야 하지 않아? 이게 낫다고 생각했어. 매그 언니의 이름 첫 글자도 M이잖아. 어머니 말고 다른 사람이 이 손수건을 쓰지 않았으면 해서 그렇게 술을 놓았어. 베스는 곤란해하는 표정이었다. 매그가 조에게 인상을 써보이고 베스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괜찮아 베스, 참 좋은 생각이야. 분별이 있어. 그렇게 술을 놓으면 아무도 헷갈리지 않을 거야. 어머니도 무척 기뻐하시겠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현관홀에서 발소리가 들리자 조가 외쳤다. 어머니 오셨나봐. 바구니 숨겨 어서. 하지만 거실로 서둘러 들어온 사람은 어머니가 아니라 에이미였다. 언니들이 모두 모여 기다리는 모습을 보고 에이미는 겸연쩍어했다. 어디 갔다 와? 뒤에 숨긴 건 뭐야? 게으른 에이미가 아침 일찍부터 모자와 망토를 걸치고 외출을 했다는 데에 놀란 매그가 물었다. 비웃으면 안 돼, 조 언니. 선물을 꺼내볼 때까지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했는데 사실 가진 돈을 전부 털어서 작은 향수를 큰 병으로 바꿔왔어. 더는 이기적으로 살지 않으려고. 에이미는 값싼 작은 향수 대신 아름답고 큼직한 향수병을 내밀었다. 에이미가 자기 자신만 생각하지 않으려는 진실하고 겸허한 자세를 보이는 것에 감동한 매그는 그 자리에서 에이미를 꼭 안아주었다. 조도 잘했어 라며 칭찬했다. 베스는 묵직한 향수병을 장식하려고 얼른 창가로 달려가
가장 아름답게 핀 장미를 한 송이 가져왔다. 오늘 아침에 서남에 관한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고 나니까 내 선물이 부끄러워졌어. 그래서 바로 모퉁이를 돌아 가게로 달려가서 받고 온 거야. 이제 내 선물이 제일 멋져 보여서 정말로 기뻐. 길 쪽으로 난 현관문이 또 한 차례 쾅 닫히는 소리가 나자 자매들은 얼른 선물 바구니를 소파 밑으로 집어넣고 아침 식사를 차려둔 식탁으로 향했다. 메리 크리스마스, 어머니 크리스마스 축하드려요. 저희에게 책 선물을 주셔서 감사해요. 벌써 조금 읽었어요. 앞으로 매일 읽을 거예요. 자매들은 합창하듯 외쳤다. 메리 크리스마스 얘들아, 바로 읽기 시작했다니 기쁘구나. 앞으로도 계속 읽기를 바랄게. 자리에 앉기 전에 할 얘기가 있어. 여기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사는 가난한 산모가 얼마 전에 아기를 낳았어. 집에 불을 뗄 형편도 못 돼서 아이들 6이 얼어 죽지 않으려고 한 침대에서 서로 부둥켜 안고 잔다는구나. 그 집에는 먹을 것도 하나 없더라. 그 집 큰아들이 찾아와서 허기와 추위로 식구들이 고통스러워한다고 호소해서 알았어. 그래서 말인데 너희가 먹으려던 아침 식사를 크리스마스 선물로 그 집에 가져다 주면 어떻겠니? 자매들은 1시간 가까이 어머니를 기다린 터라 모두들 상당히 배가 고팠다. 잠시 아무도 입을 열지 않는데 조가 불쑥 외쳤다. 식사를 시작하기 전에 오셔서 다행이에요. 저도 불쌍한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는 일을 돕고 싶어요. 베스도 열정적으로 말했다. 저는 크림이랑 머핀을 가져다 줄게요. 에이미는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보란듯이 포기하며 말했다. 매그는 이미 메밀빵을 포장지에 싸서 큰 접시에 담고 있었다. 마치 부인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너희가 내 뜻에 따라줄 줄 알았어. 다 같이 가서 나를 도와주렴. 이따가 집에 돌아와 아침으로 빵과 우유를 먹고 저녁 때 좀 더 잘 챙겨 먹도록 하자. 준비를 마친 그들은 줄지어 집을 나섰다. 다행히 아침 이른 시간이라 뒷골목으로 나가는 그들을 본 사람이 거의 없었고 괴상한 행렬이라며 웃은 사람도 없었다. 막상 가보니 가난하고 헐벗고 암울한 방이었다. 창문은 깨졌고 불도 피우지 않았으며 이부자리는 누더기나 다름없었다. 아픈 산모와 울부짖는 아기, 체온을 유지하려 낡은 이불 하나를 함께 덮고 웅크린 창백하고 굶주린 아이들. 자매들이 집 안으로 들어가자 아이들은 커다란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고 시퍼런 입술로 미소를 지었다. 아, 세상에, 선량한 천사들이 우리를 찾아왔네요. 가난한 여인이 기뻐하며 외쳤다. 모자를 쓰고 엄지장갑을 낀 웃기는 천사들이에요. 조가 말하자 다들 한바탕 웃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집안에는 정말 상냥한 천사들이 임한 듯 했다. 장작을 가져온 해나 할머니는 불을 피우고 낡은 모자와 숄로 부서진 유리창을 막았다. 마치 부인은 산모에게 차와 귀리죽을 건네면서 앞으로도 종종 도우러 오겠다고 위로했고 자기 자식이라도 되는 듯 조심스럽게 갓난아기에게 옷을 입혔다. 자매들은 식탁을 차리고 아이들은 벽난로 앞으로 불러 모아 굶주린 새들에게 먹이를 주듯 음식을 먹였다. 그들은 웃고 떠들며 아이들이 쓰는 독일어가 섞인 괴상한 영어를 알아들으려고 애썼다. 맛이 좋아. 천사 같은 아이들이야. 가여운 아이들은 음식을 먹으며 외쳤다. 그들은 보랏빛으로 얼었던 손을 아늑한 벽난로 불에 녹였다. 자매들은 천사 같은 아이들이라는 말을 듣는 게 처음이라 기분이 무척 좋았다. 태어났을 때부터 선머슴이란 소리를 듣고 자란 조는 특히 더 그랬다. 자신들은 아무것도 먹지 않았지만 행복한 아침 식사 자리였다. 그들이 그 집의 안락함을 선사하고 밖으로 나왔을 때 크리스마스 아침에 먹을 식사거리를 이웃에게 기꺼이 내주고 빵과 우유로 만족해야 할 이 자매들보다 더 기분 좋은 사람은 이 도시에 아무도 없었으리라. 어머니가 위층에서 가난한 혼매신의 아이들에게 가져다 줄 옷가지를 챙기는 동안 매그는 동생들과 함께 선물을 준비하며 말했다.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이 바로 이거네. 참 좋았어. 자매들이 어머니를 위해 준비한 작은 꾸러미들은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사랑이 가득했다. 식탁 한가운데는 붉은 장미와 하얀 국화와
치렁치렁한 덩굴 식물이 꽂힌 길쭉한 꽃병을 놓아 우아한 분위기를 더했다. 어머니 내려오신다. 연주 시작해, 베스. 문 열어 에이미. 어머니를 위해 만세 삼창하자. 조가 왔다 갔다 하며 외쳤다. 맥은 어머니를 식탁 윗자리에 모시려고 문 옆으로 걸어갔다. 베스가 흥겨운 행진곡을 연주하는 동안 에이미가 문을 열고 매그가 기품 있게 어머니를 모셨다. 마치 부인은 놀라고 감동받은 표정이었다. 딸들이 준비한 선물들을 바라보고 그 선물에 붙은 작은 쪽지들을 읽으며 눈가에 한가득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는 먼저 실내화를 신었고 에이미의 향수를 충분히 뿌린 새 손수건을 주머니에 집어넣은 뒤 장미를 가슴에 달았다. 멋진 장갑을 손에 끼고 완벽하게 잘 맞아 라고 말했다. 다들 소박하면서도 애정 가득한 분위기 속에서 실컷 웃고 입맞춤을 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나중에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기분 좋은 가족 행사였다. 행사를 마치고는 각자 맡은 일을 시작했다. 아침에 이웃집을 도우러 가고 어머니께 선물을 드리며 시간을 너무 많이 쓴 바람에 남은 시간은 저녁에 있을 행사를 준비하는 데 모두 할애해야 했다. 자매들은 아직 너무 어려서 극장에 갈 수 없었고 가족 연극에 큰 비용을 지출할 만큼 부자도 아니어서 각자 기지를 발휘해야 했다.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는 말처럼 자매들은 어떻게든 머리를 굴려 필요한 소품을 만들어냈다. 그들이 만든 소품 가운데 판지로 만든 기타, 낡은 배 모양 버터그릇으로 만든 골동품 램프, 낡은 면 드레스에 피클 공장에서 얻어온 반짝이는 주석 조각을 붙인 화려한 드레스, 저림통 뚜껑을 떼고 몸통을 쭉 펴서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잘라붙인 갑옷 등은 꽤 창의적이었다. 가구는 이렇게 저렇게 돌려서 연극 배경으로 썼다. 큰 방에서는 천진난만하고 흥겨운 장면이 연출됐다. 연극에 남자를 출연시킬 수 없어서 조가 기꺼이 실컷 남자 역할을 맡았다. 조는 배우와 아는 사이인 어떤 부인한테서 친구가 얻어다 준 저갈색 가죽 장화를 신고 흡족해 했다. 이 장화를 비롯해 낡은 플레레, 칼끝을 둥그렇게 해놓은 연습용 펜싱칼, 어느 예술가가 그림을 그릴 때 사용했다는 절개장식이 들어간 더블릿, 14에서 17세기에 남성들이 입던 짧고 꼭 끼는 상의, 또 조가 아끼는 보물이었다. 조는 모든 장면에서 이 신발과 의상을 입고 등장했다. 출연하는 배우의 수가 적다 보니 주연 배우 2명이 여러 역할을 맡아야 했다. 서너 명의 역할을 익히고 배역에 맞춰 의상을 재빨리 갈아입으면서 무대 관리까지 해야 했으니 고생했다고 칭찬을 들어야 마땅했다. 연극은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무해한 놀이였다. 연극 연습을 하느라 여러 시간을 함께 보내면 혼자 멍하니 시간을 때우지도 않고 사회에 도움이 안 되는 짓을 하느라 시간을 허비하지도 않으니 말이다. 크리스마스 밤이 되자 소녀들 19명이 특별석인 침대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기대에 부푼 눈으로 파랗고 노란 친치 광택이 나는 커튼을 바라보았다. 커튼 뒤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고 램프 연기가 약간 피어오르더니 흥분하면 발작적으로 킥킥거리는 버릇이 있는 에이미의 웃음소리가 간간히 들려왔다. 곧 종소리와 함께 커튼이 양옆으로 올리면서 오페라 비극이 시작됐다. 연극 안내문에 따르면 화분에 심은 관목들, 바닥에 깔아놓은 녹색 모직천, 저 멀리 보이는 동굴은 음울한 숲을 나타냈다. 동굴은 책상들을 벽으로 빨래 건조대를 지붕으로 삼아 만들었다. 동굴 안에는 활활 타오르는 작은 화덕에 검은 솥이 걸렸고 늙은 마녀가 그 솥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어두운 무대에서 화덕 불빛은 꽤 그럴듯한 효과를 자아냈다. 마녀가 솥뚜껑을 열자 진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면서 효과가 배가 되었다. 잠시 후 설렘이 가라앉자 챙에 달린 모자를 쓰고 검은 턱수염을 기른 데다가 괴상한 망토를 두르고 장화를 신은 악당 휴고가 허리춤에 창칼을 쩔그럭거리며 등장했다. 초조해하며 앞뒤로 서성이던 휴고는 이마를 탁 치면서 거친 목소리로 로데리고에 대한 증오와 자라에 대한 사랑, 로데리고를 죽이고 자라를 쟁취하고 말리라는 결심을 노래했다. 감정이 북받치면 간간히 고함을 질러대는 휴고의 걸걸한 목소리는 대단히 인상적이어서
휴고가 잠시 숨을 돌리는 동안 객석에서 박수가 쏟아졌다. 휴고는 대중의 찬사에 익숙한 듯 고개 숙여 인사하고는 동굴로 살그머니 다가가 이봐 거기 너 당장 나와 하고 우렁차게 마녀 하가르에게 명령했다. 잿빛 말털을 얼굴에 늘어뜨리고 붉고 검은 로브에 신비로운 문양이 새겨진 망토를 걸친 매그가 지팡이를 짚으며 동굴 밖으로 걸어 나왔다. 휴고는 자라가 자신을 사모하도록 만들 미약과 로데리고를 죽일 독약을 만들라고 하가르에게 명령했다. 하가르는 아름답고 극적인 노래를 부르며 분부에 따르겠다고 말하고는 사랑의 미약을 가져올 정령을 불러냈다. 그대의 집에서 여기로 여기로 어서 오소서 하늘의 정령이여. 장미에서 태어나 이슬을 먹고 사는 그대여. 마법의 미약을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향기로운 미약을 가지고 요정처럼 빨리 어서 오소서. 달콤하고 효과가 빠르고 강력하게 만들어 주소서. 정령이여 노래에 답하소서. 부드러운 노랫가락이 울려 퍼졌다. 이윽고 동굴 뒤에서 구름처럼 하얀 옷을 입고 등에는 반짝이는 날개가 달린 금발머리에 장미 화관을 쓴 자그마한 정령이 나타났다. 정령은 지팡이를 흔들며 노래했다. 하늘의 집에서 저 멀리 은빛 달에서 내가 왔도다 이 마법의 약을 줄 터이니 아 잘 사용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효과는 곧 사라질 것이니. 그러고는 마녀의 발치에 금박을 두른 작은 병을 떨어뜨리고 사라졌다. 하가르가 다시 주문을 외우자 펑 소리와 함께 이번에는 다른 정령이 나타났다. 아까처럼 사랑스러운 정령이 아니라 보기 흉하고 시커먼 악령이었다. 악령은 쉰 목소리로 노래를 하고는 휴고에게 검은 병을 휙 던지고 비웃음을 흘리며 사라졌다. 휴고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미약과 독약을 장화에 집어넣고 퇴장했다. 하가르는 휴고가 예전에 자기 친구들을 죽였다며 그동안 그를 저주해왔고 휴고의 계획을 방해하며 복수할 것이라고 관객들에게 설명했다. 무대 커튼이 닫히자 관객들은 휴식을 취하고 사탕을 먹으면서 연극에서 어떤 점이 훌륭한지 얘기를 나눴다. 무대 뒤에서 한참 망치질하는 소리가 나더니 다시 커튼이 열렸다. 무대가 어찌나 훌륭한지 아무도 극이 지연되었다고 불평하지 않았다. 정말이지 대단한 무대였다. 천장까지 솟은 탑의 중간 창문에 램프를 켜두었고 하얀 커튼 뒤에서 사랑스러운 파란색과 은색 드레스를 입은 자라가 로데리고를 기다렸다. 이윽고 멋지게 차려입은 로데리고가 모습을 드러냈다. 로데리고는 깃털 달린 모자를 쓰고 붉은 망토를 걸쳤으며 밤색 머리카락을 어깨까지 늘어뜨렸다. 손에 기타를 들고 장화를 신었다. 로데리고는 탑 아래 한쪽 무릎을 굽히고 앉아 달콤한 세레나데를 불렀다. 자라가 화답하면서 잠시 노래로 대화를 나눈 그들은 함께 도망치기로 결정했다. 정말 대단한 무대 효과가 이어졌는데 로데리고가 다섯걸음에 내려올 수 있는 줄사다리를 꺼내 한쪽 끝을 위로 던져 올리며 자라에게 밟고 내려오라고 했다. 자라는 격자 모양 사다리를 밟으며 소심하게 내려와 로데리고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우아하게 훌쩍 뛰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자라는 옷이 창문에 걸린 줄 몰랐다. 탑이 휘청하며 앞으로 기울어지더니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다. 슬픈 연인은 무너진 탑의 폐허에 파묻혔다. 비명이 터져나왔다. 폐허에서 젓갈색 장어가 버둥거리며 발을 뻗었고 금발머리가 위로 쏙 올라와 소리쳤다. 내가 뭘 했어? 내가 뭘 했냐고. 그때 놀라운 의지력을 가진 잔인한 왕 돈 페드로가 달려와 딸 자라를 얼른 옆으로 잡아당기며 지시했다. 웃지마.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연기해. 그러고는 분노와 멸시가 담긴 목소리로 로데리오에게 일어나서 왕국을 떠나라고 명령했다. 탑이 무너지는 바람에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로데리고는 늙은 왕에게 저항하며 꿋꿋하게 버텼다. 그 불굴의 의지에 힘을 얻은 자라도 아버지에게 저항했다. 그러자 돈 페드로는 두 사람을 성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지하 감옥에 가두라고 명령했다. 통통하고 키 작은 시종이 사슬을 들고 다가와 두 사람을 끌고 나갔는데 어찌나 겁먹은 표정인지 해야 할 대사도 잊어버린 듯 했다. 산막 무대는 성의 연회장이었다. 두 연인을 풀어주고 휴고를 끝장내려고 연회장에 나타난 하가르는 휴고의 발소리를 듣고 몸을 숨긴다.
하가르는 휴고가 와인잔 2개에 미약과 독약을 붓는 모습을 지켜본다. 휴고는 소심하고 몸집이 작은 하인에게 이 잔들을 감옥의 죄수들에게 가져다주고 내가 곧 간다고 전해라 하고 명령한다. 하인이 무슨 말을 하려고 휴고를 옆으로 데려간 사이 하가르는 휴고의 잔들을 무해한 음료가 담긴 잔들로 바꾼다. 하인 페르디난도는 잔들을 가지고 지하 감옥으로 가고 하가르는 휴고가 로데리고를 죽일 목적으로 독약을 담아둔 잔을 그 자리에 놓는다. 한참 떠들어댄 후라 목이 탄 휴고는 잔에 담긴 음료를 마시더니 발광을 하며 한쪽 목을 움켜쥐고 발을 구르다가 털썩 쓰러져 죽어간다. 그러자 하가르는 격한 힘과 선율이 있는 노래로 자신이 한 일이라고 휴고에게 알린다. 대단히 짜릿한 장면이었다. 어떤 관객은 악당이 죽으면서 긴 머리카락이 확 풀어졌는데 그 바람에 죽음의 효과가 반감됐다고 느꼈을지도 모른다. 어쨌든 커튼이 닫힌 후 휴고는 무대로 불려나와 관객들에게 인사를 했고 산막을 이끈 하가르도 예의 바르게 나와 인사했다. 하가르의 노래는 그날 공연된 모든 노래 중 단연 최고였다. 사막에는 자라에게 버림받았다고 오해해서 절망한 로데리고가 칼로 제 목숨을 끊으려는 장면이 나왔다. 단검으로 심장을 찌르려는 순간 그의 창문 아래서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들려온다. 자라의 마음은 그대로지만 위험에 처했다고, 의지만 있다면 그녀를 구할 수 있다고 알려주는 노래다. 누군가 던져준 열쇠로 감방문을 연 로데리고는 몸을 속박하는 사슬을 격하게 끊고 사랑하는 여인을 찾아 구하고자 달려간다. 오막은 자라와 돈 페드로가 격렬하게 갈등하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돈 페드로는 딸을 수녀원에 보내려 하지만 자라는 말을 듣지 않는다. 아버지에게 애처롭게 간청하던 자라가 쓰러지려는 순간 로데리고가 달려와 자라를 데려가겠다고 한다. 돈 페드로는 로데리고가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고 거절한다. 그들은 고함을 지르고 손을 크게 흔들며 언쟁하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 로데리고가 기진맥진한 자라를 데리고 떠나려는데 소심한 하인이 하가르의 편지와 가방을 들고 등장한다. 앞서 불가사의한 분위기로 사라졌던 하가르가 자신의 막대한 재산을 이 젊은 여인들에게 물려주겠다고, 그들의 행복을 빌어주지 않으면 돈 페드로에게 끔찍한 저주를 내리겠다고 적어보낸 편지였다. 가방이 열리자 주석 동전이 잔뜩 쏟아져 나와 무대가 화려하게 빛난다. 돈을 보고 마음이 풀린 단호한 왕 돈 페드로는 주저없이 두 연인의 관계를 허락하고 모두가 기쁨에 넘치는 합창을 부른다. 두 연인이 돈 페드로의 축복을 받으며 무릎을 꿇는 낭만적이고 우아한 장면에서 커튼이 닫히며 연극은 끝이 난다. 박수갈채가 쏟아졌지만 뜻밖의 방해가 있었다. 특별 속으로 만들어진 간이 침대가 벼랑간 접히면서 그 위에 앉아있던 열정적인 관객들이 사라진 것이다. 로데리고와 돈 페드로가 그들을 구하러 달려갔다. 모두 다친 곳 없이 나왔지만 웃음이 터지고 말았다. 흥분을 쉽사리 가라앉히지 못하는데 해나 할머니가 와서 말했다. 마치 부인께서 칭찬하셨어요. 다들 내려와 저녁 식사를 하랍니다. 그 말에 관객은 물론 배우들도 깜짝 놀랐다. 아래층으로 내려와 식탁을 본 자매들은 어안이 벙벙해서 서로를 쳐다보았다. 어머니가 특별한 저녁을 준비해 주실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멋지게 차려놓은 저녁상을 본 건 까마득하게 오래전이었다. 분홍색과 하얀색 아이스크림이 2접시나 되고 케이크, 과일, 눈길을 사로잡는 프랑스산 봉봉 캔디도 차려두었다. 게다가 식탁 한가운데는 온실에서 기른 꽃으로 만든 커다란 꽃다발이 4개나 놓여 있었다. 자매들은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그들은 멍하니 식탁을 바라보다가 어머니에게 시선을 돌렸다. 어머니는 재미있어하는 표정이었다. 요정이 왔다 갔나? 에이미가 물었다. 산타클로스겠지. 베스가 말했다. 어머니가 준비하신 거야. 잿빛 수염과 하얀 눈썹을 붙인 매그가 더없이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추측했다. 마치 대고모님이 변덕이 나서 이런 저녁 식사를 보내신 모양이야. 조가 갑자기 느낌이 온다는 듯 소리쳤다. 모두 틀렸어. 로런스 씨가 보내신 거야. 드디어 마치 부인이 대답했다. 그분은 옆집에 사는 로런스라는 남자아이의 할아버지인데 그분이 왜 이걸 보내셨죠? 우린 그분을 모르는데요. 매그가 놀라 외쳤다.
해나가 그 집 하인한테 너희가 아침에 자선 파티를 베풀었다고 얘기를 했어. 로런스 씨가 괴팍한 노인이긴 해도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으셨나 봐. 그분은 오래전에 우리 아버지와 친분이 있으셨지. 어쨌든 그분이 오후에 내게 정중한 편지를 보내셨어. 오늘을 기념해 간식거리를 조금 보내 너희에게 호감을 표시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지. 거절할 수가 없더구나. 빵과 우유로 아침을 때웠으니 저녁이라도 양껏 먹으렴. 그 집 남자애가 할아버지한테 말한 거예요. 분명해요. 꽤 괜찮은 녀석이라 우리하고 친구가 되면 좋겠어요. 걔도 우리랑 친해지고 싶은 눈치이긴 한데 수줍음을 많이 타더라고요. 매그는 걔 옆으로 지나면서 말도 못 걸게 해요. 고지식하게. 조가 말했다. 다들 음식 접시를 돌려가며 먹기 시작했고 어느새 아이스크림은 모두 사라졌다. 어머, 아 소리가 절로 나오는 만족스러운 식사였다. 바로 옆 대저택에 사는 사람들 얘기지? 영국을 보러 온 아이 하나가 물었다. 우리 어머니도 로런스 씨를 아셔. 거만한 분이라서 이웃들과 어울리는 거 싫어한다던데. 손자도 가정교수와 말을 타거나 산책할 때를 제외하고는 집 밖으로 못 나가게 하고 공부를 엄청 시킨다나 봐. 전에 우리 집 파티에 걔를 초대했는데 안 왔어. 어머니 얘기로는 걔가 여자애들과 말을 섞지는 않지만 괜찮은 애래. 우리 집 고양이가 가출한 적이 있는데 걔가 데리고 와줬어. 담장을 사이에 두고 크리켓을 비롯해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니까 말이 잘 통하더라. 그런데 매그가 오는 걸 보더니 가버렸어. 언젠가는 걔랑 친해지고 싶어. 걔는 진짜 좀 놀아야 돼. 조가 딱 잘라 말했다. 그 아이의 태도가 마음에 들더라. 어리지만 점잖고 예의 바르게 굴었어. 적절한 기회에 너희와 그 애가 친분을 쌓는다면 반대하지 않을 거야. 저 꽃다발도 그 애가 가져왔어. 위층에서 너희가 뭘 하는지 확실하게 알았으면 그 애한테 들어오라고 했을 텐데 위층에서 즐겁게 노는 소리가 들리니까 돌아가면서 무척 아쉬워하더구나. 그 애는 재미라고는 없이 사는가 봐. 그러지 않으신 게 고마운 일이죠, 어머니. 조가 장화를 내려다보며 웃었다. 나중에 또 연극을 할 거니까 그때 와서 보라고 하면 돼요. 걔가 연극을 도와줄 수도 있고요. 꽤 재미있지 않겠어요? 매그는 자기 앞에 놓인 꽃다발을 흥미롭게 바라보며 말했다. 이렇게 멋진 꽃다발은 처음 봐. 어쩌면 이렇게 예쁠까? 그러자 마치 부인은 허리춤에 매단 반쯤은 시든 작은 꽃다발 향기를 맡으며 말했다. 그 꽃다발도 예쁘지만 베스가 준 장미들이 엄마에게는 더 향기로워. 베스는 어머니에게 안기며 조그맣게 속삭였다. 아버지께도 꽃다발을 보내드리고 싶어요. 아버지는 우리처럼 이렇게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못 보내고 계시겠죠?